파이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피! 토르 시리즈 네 번째 작품 러브 앤 썬더가 7월 6일에 개봉합니다. YTT 감독이 또 메가폰을 잡았고요. 네. 근데 예고편을 보니까 제인, 나탈리 포트만이 멸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신화에는 없는 캐릭터로 새로 이제 네. 속에 집어넣은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나탈리 포트만 캐릭터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토르 이야기가 벌써 이제 4개나 쌓이게 되면서 원류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본격적으로 교양의 집사에서 다루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총정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고요. 사실 북유럽 신화가 유럽의 3대 신화치고는 우리나라에 별로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신화치고는 굉장히 늦게 만들어진 신화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신화가 지난번에 우리가 길가메시 사화지 얘기했잖아요. 네. 수메르 신화 얘기했잖아요. 네. 수메르 신화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4,000년이 넘었잖아요. 엄청나게 오래된 신화잖아요. 4,000년 전에 사람들이 만든 신화의 내용과 북유럽 신화는 상대적으로 그에 비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대략 신화학자들에 따르면 한 5세기 정도부터 정립된 신화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정교한 면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야기스러운 어떤 맛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북유럽 신화를 이제 이런 다양한 대중문화라든지 혹은 무슨 문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약간 이야기의 수원지로 삼아서 계속 발굴하는 느낌이 있죠. 원래는 영화 속에서 이런 신화의 영웅들로 가장 크게 활약했던 건 사실은 헤라클레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반신반인. 마블 시리즈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마블 시리즈에서 가장 신화적으로 중요한 신화는 사실 북유럽 신화거든요. 바로 토르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토르라는 이 천둥의 신 그리고 또 마블의 어떤 주인공이 되었던 이 토르가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들어가 있는 북유럽 신화를 한번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이야기보다는 신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볼 것은 말이죠. 영화 토르와 신화가 꽤 차이가 있더라고요. 토르 시리즈는 당연히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가져왔죠. 모티브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심지어는 토르 시에 등장하는 그 아스가르드의 수많은 어떤 캐릭터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북유럽 신화의 신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족보를 막 흔들었어요. 이야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결정적인 설정을 바꿨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뭔가 하면 북유럽 신화에서의 신들은 당연히 신이죠. 네. 아스가르드에 사는 신이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근데 영화 토르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신으로 숭배되었던 외계인들이잖아요. 아. 네,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아스가르드가 이 지구에 비해서 선진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구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신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북유럽 신화의 신들은 조금 약간 달라서 죽기도 해요. 성격적 결함도 많고. 네, 결함도 많고 인간 비슷하기도 하고 최고의 신을 오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오딘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속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나쁜 짓도 하고 힘이 제일 센 것도 아니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들이 많은 결함들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건 가장 큰 차이는 그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토르 하면 우리는 당연히 크리스 햄스워스를 생각하잖아요. 이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그 육체적으로 압도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잘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체격도 있고 근데 실제로 신화 속에서 토르는 뭐라고 할까요? 중요한 아저씨예요. 아, 붉은 수염에. 네, 일단 붉은색으로 형상화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코믹 캐릭터로 이 뭐라고 할까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 토르가 엄청 살이 찐 모습 나오잖아요. 네. 그 모습에 오히려 실제 신화 속의 토르는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리르라는 그 저 망치 저 뒤에 보이시잖아요. 네, 저 망치를 휘두르는 것은 신화 속에서 실제로 그대로 갖고 온 거고 이름도 그대로 멸리르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멸리르가 예를 들면 부메랑의 효과가 있어 던지면 뭐 다시 돌아온다던가 네. 크기를 바꿀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설정이 똑같지만 영화에서 보시면 심지어는 이걸 약간 뭐라고 할까요? 비행할 때 이걸 들고 하늘을 나르기도 하잖아요. 이런 설정은 신화에는 없어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르 캐릭터 그리고 천둥의 신이라는 것, 그런 말씀드린 대로 멸리를 사용하는 것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신화하고 같다. 다만 이 캐릭터 자체의 외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족보를 흔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가장 중요한 설정이 영화 속에서는 두 사람이 형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르가 형이고 동생이 로키지 않습니까? 근데 신화 속에서는 두 사람이 그게 아니고 숙부예요, 숙부. 아, 약간 삼촌 느낌이군요. 쉽게 얘기하면 이 로키는 오딘과 형제입니다.
아, 의형제. 네네. 오딘, 그러니까 최고 신인 오딘의 아들이 이 신화 속에서는 토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화의 설정이 그렇고.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는 오딘과 로키가 형제인데, 영화 속에서는 토르와 로키가 형제인 거죠. 그쵸. 그런 부분에서 족보가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르 시리즈에서 라그나로크에 나오게 된 헬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는 이제 그 라그나로크에서는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누나로 설정이 되어 있죠. 토르에. 오딘의 딸이고. 네. 근데 실제로는 로키의 딸이에요. 이런 식으로 많은 어떤 그 족보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건 상당 부분을 다르게 해서 토르 중심의 서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바뀐 부분일 거다라는 거고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우리를 압도하는 것은 라그나로크라는 테마거든요. 네. 최후에 있는 어떤 모두를 다 멸망시켜버리는 잔혹하고도 끔찍한 최후의 전쟁 이게 라그나로크인데 이 라그나로크를 제목으로 토르 3편이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용과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 라그나로크에서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로키가 당연히 자기 형인 토르의 편을 들어서 함께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신화 속에서는 로키가 토르와 맞서서 싸우는 적이에요, 적. 그래서 라그나로크가 로키와 나머지 신들이 싸우게 되는 그런 대결들이거든요. 신화 속의 로키가 영화 속의 로키보다는 훨씬 더 사악한 인물이에요. 부활하죠. 네, 사악한 그런 캐릭터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신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기본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화 얘기를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신화에서 유래한 단어들 중에서 네. 실제로 쓰는 아주 중요한 말들이 있죠. 굉장히 많죠. 북유럽 신화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들은 요일들이에요. 튜스데이부터 시작해서 프라이데이까지가 전부 다 북유럽 신화에서 온 거예요. 전쟁의 신인 티르, 역시 오딘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최고 신인 오딘, 그리고 토르. 그리고 이제 토르, 가장 힘이 세기도 강렬한 신이죠. 네. 이 셋을 보통 이제 일반적인 주신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요일 이름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인 티르의 날 해서 튜스데이예요. 그게 티스데이. 화요일. 네. 오딘은 이제 스펠링을 쓰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는 ODIN으로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DIN으로도 써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도 부르는 어떤 스펠링들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변형되어서 온 것이 웬스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웬스데이는 주신인, 최고 신인, 오딘의 날이란 뜻이고요. 토르는 딱 토르스데이 하면 떨스데이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요일은 이제 토르의 날이란 뜻이고요. 토르의 날에서 서스데이가 온 거죠. 그래서 목요일이 됐고 마지막인 프라이데이는 프레이야라는 이제 그리스 신화로 친다면 뭐라고 할까요? 이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 해당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사랑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프레이야에서 온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프레이야의 날 해서 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화수목금이 전부 다 북유럽 신화에서 왔다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시기를 따져보면 대략 상상이 돼요. 북유럽 신화라는 게 대충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5세기쯤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 11세기쯤 되면 기독교화 되면서 북유럽 신화가 급속도로 쇠퇴하지 않겠어요? 기독교 문명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북유럽 신화의 전성기는 한 5, 600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때 가장 게르만 대이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노르만의 또 대이동이 한 8세기부터 한 11세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게르만과 노르만도 물론 이제 게르만의 일파겠지만 이런 이동에 의해서 이제 유럽 주요 문명들하고 뒤섞이게 되면서 당시에 또 북유럽 신화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언어 속에 침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영어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요일의 이름의 상당수가 북유럽에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제 뒤에 설명하게 될 텐데 로키의 딸 이름이거든요. 로키의 딸이 헬인데 이 헬이 지하 세계를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어의 지옥을 뜻하게 되는 헬이란 말이 바로 그녀의 이름 헬에서 오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게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허풍을 떤다, 약간 뽐낸다라고 할 때 영어 단어 중에 brag를 써서 brag이라는 단어가 있죠. 브렉은 브라기라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 이름에서 왔어요. 시와 음악의 신. 그렇습니다. 브라기는 이제 웅변의 신, 그 다음에 뭐 시의 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신이다 보니까 이 신이 이제 말을 굉장히 잘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로키가 항상 빈정거리니까 브라기라는 신에 대해서 허풍선이라고 막 공격을 하죠. 비아냥 그리고 조롱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허풍을 떨다란 브렉이라는 단어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영어 단어 속에도 이런 신화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세계관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네, 이제 신화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를 토대를 하고 있는 뭐 기본 세계관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신화의 이야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창세 신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창조 신화 혹은 영웅 신화가 있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하는데 창세 신화 얘기부터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 속에서는 창조가 되었는가? 이런 태초에. 얘기죠. 네. 태초에는 모든 것이 있기 전에는 북유럽을 생각하는 추운 느낌이니까 얼음의 땅 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차가운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이 있었다라고 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남쪽에는 정반대로 불의 땅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양자 사이에 불과 얼음과 뭐 안개와 이 사이가 있는 이 지점에서 최초의 거인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미르라는 거인인데 사실은 학문 중에서 비교 신화학이라는 학문들이 있어요. 세계 각국의 별개로 보이는 신화들 사이에서 비슷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어원적으로 같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연구하는 어떤 그런 학문들인데 이런 비교 신화학에서 보면 최초의 존재가 거대한 어떤 거인이고 혹은 엄청난 몸을 가진 존재이고 그의 몸으로부터 세상이 조각조각 되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런 신화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인도 신화에서도 푸르샤라는 존재가 있고 일본 신화에도 그런 부분이 약간 있고 중국 신화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제각각의 신화인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토대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비교 신화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미르라는 거대한 거인이 최초로 생기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옆에는 또 최초의 또 다른 거대한 암소가 생기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제목처럼 얘기하면 퍼스트 카우예요. 근데 이 두 존재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기본 세계관입니다. 이 거인이 이미르가 자고 있는데 겨드랑이라든지 뭐 다리라든지 이런 데 사이에서 거인들이 태어나서 거인족을 이루게 됩니다. 다른 신화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암소가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네, 세상이 모두 다 이제 얼음처럼 얼어붙어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혓바닥으로 얼음을 핥습니다. 핥다 보니까 어떤 형체를 갖게 되고 신의 형체를 갖게 되어서 최초의 신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신화예요. 그 신의 이름이 이제 불이라는 신이고, 네. 그 신이 아들을 낳아서 불이의 손자에 해당하는 존재가 바로 오딘입니다. 빌리벨도 있고요. 오딘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삼형제를 이루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딘 삼형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들도 처음 태어난 그런 손자에 해당하는 최초의 신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신들인 상황에서 세상을 창조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잖아요. 그 재료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거인의 이미르의 몸을 토막을 내죠. 이 거대한 그 신이 뭐 피가 튀기도 하고 살점이 튀기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가 튀어서 뭐가 됐겠습니까? 바다하고 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뼈를 가지고 뭘 만들었겠어요? 산맥을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최초의 거인의 몸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라는 건데, 기본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제 바다가 에워싸고 있는데, 네. 바다로부터 끊임없이 파도 속에서 어떤 나무 토막 두 개가 떠밀려오게 되는 거죠. 이 세 신, 삼형제가 보다 보니까. 하나는 물풀의 나무고, 또 하나는 느릅나무예요. 그 나무 토막 두 개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게 되는데 물풀의 나무로부터 남자가 나오게 되고 느릅나무로부터 여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최초의 인간 쌍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네. 인간을 노동을 시키려고 하천 준설 작업을 시키려고 처음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약간 심심해서 만든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뭐 다른 신화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이 나무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초로 나무로부터 탄생되었다라는 북유럽 신화에서의 어떤 인간이 탄생하게 된 스토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또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만들게 됐는데 네. 이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세상은 모두 9개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북유럽 신화 속에서는. 그 9개 세계 중에 신들이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아스가르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아스가르드를 외계 행성으로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영화 토르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사는 땅이 있고, 네. 요정들이 사는 땅도 있고, 난쟁이들이 사는 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땅들 보다 보면 무슨 영화가 떠오르나요? 반지의 제왕 떠오르지 않아요? 아, 반지의 제왕도 중요한 모티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반지의 제왕은 단순히 이제 뭐 북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켈트 신화에서도 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실제로 J.R.R. 톨킨이 뭐 만들어내는 수많은 것들도 있지만 트롤이 등장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도 사실은 상당 부분 북유럽 신화적인 요소들을 차용해서 재창조해낸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난쟁이들이 뭘 잘 만드는 것도 그럼요. 여기서 차용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차용이 된 거고요. 영화에도 그 반지의 제왕의 엘프족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중간계라는 것 자체가 북유럽 신화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받은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 북유럽 신화의 기본적인 대결 구도는 신들과 거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양쪽이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로키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거인족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이라는 시인이 그 다음 아들을 낳게 된 것도 거인족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쪽은 뭐 혼맥도 맺고 서로 부탁도 하고 이러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 싸우는 적대적인 존재이고 마지막엔 양쪽이 싸우게 되는 게 바로 라그나로크까지 가게 되는 이런 장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비교 신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우주나무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데 각국의 신화에는 세상의 중심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 모티브 있는 신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그 나무가 전 세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어떤 설정들이 있는데 이런 세계수가 가장 장대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북유럽 신화고요. 이그드라실이라는 나무인데 이그드라실이라는 나무가 얼마나 큰지 이 나무가 9세계를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 쪽에 있는 것이 지옥이고요. 말하자면 헬이 다스리게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이 뭐 아스가르드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나무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 세상의 중심을 이루면서 9세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세계가 마치 원반처럼 되어 있고 이 원반의 주변에는 바다가 있죠. 이런 세계를 상상한 거죠. 그게 이제 북유럽 신화의 기본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헐, 너 그거 안 받았어? 인터넷과 IPTV 가입할 때 놓치면 안 되는 헐인. 헐인? 응, 헐 할 만큼 놀라운 할인이어서 헐인. 딴 데는 없어서. 헐. 기본 할인에 30% 더. 헐 대박. 이게 뭐냐고? 더슬림 더슬림 요금제.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토르의 아내죠. 시프의 머리카락과 멸니르. 네, 북유럽 신화에서는 신들이 두 종족이 있습니다. 바니르라는 신족이 있고 에시르. 에시르라는 신족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들은 다 에시르족에 속해 있는데 근데 이 양쪽의 신족들이 원래는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다가 중간에 이러다가 공멸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서로의 어떤 뿌리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합쳐서 같이 살게 되는 건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양쪽 신들이 섞이게 되는데 바니르족들을 섬기게 되는 어떤 종족이 있을 것이고 에시르족을 섬기는 어떤 종족이 있겠죠. 그러다가 합쳐지는 과정이 있었겠죠. 역사를 기반으로. 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에시르족이 바니르족을 합병해서 흡수해버린 것 같은 결과를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에시르 신족을 섬겼던 부족들이 더 강성했었겠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살짝 전제해야 될 것은 이제 신들의 관계에 관한 부분일 텐데 일단 최고 신은 오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앤서니 홉킨스가 오딘 역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배우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막 전쟁을 싫어하고 막 서로 말리려고 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하는데 신화에서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시로 막 거짓말도 하고 이런 존재이기도 해요. 신이기도 하지만 오딘이라는 신은 굉장히 독특한 최고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은 지혜라든지 지식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담보로 지식을 얻는 신이에요. 세계수라고 말할 수 있는 이그드라시라는 게 있다고 네. 했잖아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그 나무에다가 교수형에 처해요. 이 신이. 9일 동안. 네. 사실상 스스로를 교수형에 처해는 대가로 그 죽음의 대가로 사실은 지혜를 얻어내는 건데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이제 당시 이제 고대 문자가 룬 문자잖아요. 네. 룬 문자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비밀을 깨닫게 되죠. 지혜를 얻게 돼요. 그 순간 이제 땅에 떨어져서 나오게 되고 스스로 죽기 직전에서 살아와서 지혜를 얻게 된 오딘은 그때부터 최고 신이 되었다. 이런 설정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샘물 좀 마시려고 눈을 버린 건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신화 자체가 굉장히 나중에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형이상학적인 개념들 같은 것들 신화가 너무 잘 차용을 해서 풍부한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 살짝 거론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게 해서 갖게 된 지혜만으로도 부족하죠. 저기 거인들 땅에 미미르라는 존재가 있어요. 기억의 수호자 같은 존재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탐하게 되는 오딘이 미미르한테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미미르가 지키고 있는 어떤 샘 같은 게 있는데 그 샘에 물을 떠마시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 모금만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데 미미르가 못 마시게 하죠. 삼촌인데. 네, 너의 눈알 하나를 주게 되면 물을 마시게 해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알고 싶은 욕망이 강하면 지식욕이 강하면 자기의 눈알을 빼서 주고 그 다음에 물을 마셔서 더 큰 지혜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시게 되면 앤서니 홉킨스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 항상 안대를 하고 나오는 것으로 영화 속에 설정이 되어 있죠. 이 시기에는 주기적으로 2마리 까마귀를 기르고 있는데 이 까마귀를 주기적으로 세상에 보내요. 그 하나의 까마귀는 이름이 생각이고 또 다른 까마귀는 이름이 기억인데 이 두 가지를 보내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결국은 세상에 대한 것을 알므로 통치를 하는 굉장히 독특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토르에 관해서는 이제 영화에서 이제 많이 보셔서 그런 기본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실 거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충직한 그런 캐릭터죠.
그 다음에 이제 토르 말고 이제 로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신화에서는 장난꾸러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신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게 되면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서 결국 세상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악한 존재로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4, 5, 6, 7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4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프의 머리카락과 멸리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만 자체로도 영화를 만들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시프는 누군가 하면 토르의 아내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신으로 신화 속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존재고요. 시프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프의 어떤 자랑 중에 하나가 이제 엄청나게 황금빛을 내는 그런 금발의 머리거든요. 이 머리가 호라당 깎여서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머리 뿌리까지. 네, 빡빡이 되어서 머리, 그러니까 모낭까지 다 없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네. 알고 봤더니 밤 사이에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 로키가 장난 삼아서 그 머리를 전부 다 통째로 뽑아버린 거죠. 시프가 너무 아침에 일어나니까 황당하잖아요. 너무 참담해하고 있으니까 남편인 토르가 보니까 너무 열뻗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로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르는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로키의 뼈를 하나씩 분질러요. 분질 때마다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키가 너무 아프니까 뼈가 다 부러지기 전에 내가 해결하겠다, 책임지고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특별한 장인들이 난쟁이들 중에 있으니까 내가 부탁을 해서 똑같은 그런 황금빛 머리를 가져와서 아무 문제가 없게 다시 한번 머리에 붙여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토르가 어디 할 수 있나 보자 라고 하게 되고, 로키는 난장이 마을로 찾아가게 되죠. 난장이 땅으로 찾아가게 되죠. 난장이 땅을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볼까요? 난장이들이 워낙 물건들을 잘 만들지만 양쪽 양강이 있었던 거예요. 이쪽에는 이발디라는 난장이가 있는데 이발디의 세 아들이 그렇게 솜씨가 좋은 거죠. 똑같이 생긴. 네, 세 아들이고 이제 서로 이제 묘하게 어떤 말씀드린 또 외모의 특징도 갖고 있는데, 반대쪽엔 또 누가 있냐면 브로크라는 또 난장이가 있는데, 여긴 또 형제인데 또 형제가 또 엄청나게 물건들을 잘 만드는 장인들이죠. 양쪽에 가서 로키의 특성이 이간질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서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신들 앞에서 또 듣다 보니까 난쟁이 중에서 물건을 제일 잘 만드는 게 사실 브로커라던데? 라고 이발디 아들들한테 가서 말을 하고, 브로커한테 가서는 이발디 아들들이 최고라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서로 경쟁심을 붙이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각각 신들에게 바칠 물건들을 3개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3개를 만들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이쪽 이발디의 세 아들들이 만드는 것 중에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중에 일단 금발머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잘 만들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리르라고 해서 오딘이 던지는 창 있잖아요. 네. 그 창도 이 난장이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훌륭한, 그다음 심지어는 거대한 배인데 주머니처럼 이렇게 접기만 하면 굉장히 작게 포켓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배를 만들기도 하고 난장이들이 만들죠. 반면에 이쪽에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있는 이 형제였던 이 브로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고, 이 로키의 관계를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주장하게 되면서, 내가 이거 만들면 너는 뭘 주겠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로키는 네가 원하는 건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브로크는 뭐라고 말하는? 당신의 머리를 달라. 그걸 또 재료로 쓰려고. 흔쾌히 오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만들다 보니까 이 브로크 형제들도 장난 아니게 물건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로키 입장에서 머리를 줘야 되니까, 그때부터 물건을 못 만들게 하려고 등해로 변신합니다.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대장장이 풀무질하고 이러고 만들잖아요. 형제가 만드는데 풀무질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리드미컬해야, 중간에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풀무질을 하고 있는 중간에 등해가 되어가지고 머리를 깨무는 거죠. 혹은 간지럽히는 거죠. 그런 순간에 멈추게 되면 물건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브로커는 워낙 뛰어난 장인인 그런 난장이라서 2개의 물건을 만들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정확하게 풀무질을 하죠. 마지막 3번째로 뭔가를 만드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로크가 사력을 다해서 등해가 되어서 깨물어서 온몸이 막 피범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브로커가 그 순간 잠깐 풀무질 한 번을 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물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3번째 물건을 살짝 망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멸리르입니다. 네. 바로 이 멸리르. 요건 좀 풀무질이 잘 된 것 같아요. 좀 자루가 기네요. 네, 상대적으로. 바람을 좀 잘 넣은 것 같아요. 네. 멸리르 자루를 원래 길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풀무질을 잠깐 쉬는 바람에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멸리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루가 짧다라는 특징이죠. 한 손으로 들어야죠. 네. 어쨌건 이렇게 해서 멸리르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양 난쟁이 거장들은 신들 앞에 들어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신들이 보니까 6개 선물이 다 엄청나거든요. 실제로 이 6개의 선물들은 이후에 이 북유럽 신화에서 신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
일반적인 무기들이 됩니다. 네. 프레이, 오딘, 토르. 다 그렇죠. 물건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는데 신들 입장에서 가장 마음에 든 건 바로 멸리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뭐 자루가 짧아도 상관없다. 기능만 살아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둘 중에서 브로커가 이긴 거죠. 브로커가 이기니까 누가 박살이 났습니까? 로키가 박살났잖아요. 네. 머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떡하죠? 상황에서 브로커가 약속되는 머리를 달라고 하는데 네. 로키가 뭐라고 말하면 또 꾀를 쓰죠. 어. 머리를 가져가라. 근데 목을 준다는 얘기는 안 했다. 그러니까 목은 1cm도 건드리지 말고 머리만 잘라서 가져가라라고 말하는데 목을 안 건드리고 머리를 어떻게 가져가요? 화가 나니까 오딘한테 부탁해서 차선책으로 뭘 하게 해달라고 말해서 오딘이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죽끈으로 입을 꿰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얄밉잖아요. 그 말로 간교한 말을 해서 네. 양쪽을 다 이간질 시켰죠. 약속도 안 센토이네요. 시키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렇습니다. 다음 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펠리르, 요르문간드, 헬. 이 세 명의 이름이 좀 약간 익숙지 않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셋은 전부 다 로키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네, 있습니다. 앙그르보다와 함께 낳은. 장남이 이제 펜리르고요. 그 다음에 요르문간드, 그 다음에 딸이 헬, 이렇게 3남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멸망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악역 캐릭터 셋을 낳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펜리르는 늑대예요. 거대한 늑대인데 처음에 데려올 때는 이제 강아지 정도였는데 점점 커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르문간드는 뱀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작았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바다뱀이 되는 거죠. 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승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여성이 되는 것이죠.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제 꿈이 예지몽 같은 것으로서 테마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에서 최고 신이 오딘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네. 꿈을 통해서 앞니를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 자녀가 세월이 흐르면 미래에 이 신들에게 치명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꿈을 꿔요. 그렇게 돼서 토르를 닥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거인족의 땅으로 가게 돼서 이 셋을 쉽게 얘기하면 잡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직 어린 상태니까 이 셋을 각각 귀향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헬은 어디다 보내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그드라실 제일 밑에 있는 어두컴컴하고 영원히 빛이 들지 않는 암흑의 세계. 저승세계로 보내서 그쪽을 다스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옥이 된 거고요. 요르문간드는 뱀인데 바다로 버리게 되죠. 가장 큰 힘이 센 존재가 이제 펜리르인데 펜리르는 영화 토르 보시면 거기 늑대가 나와요. 늑대 인간이 그 펜리스인가라는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 펜리르라는 이름은 심지어는 해리포터에도 나옵니다. 해리포터에도 보시게 되면 펜리르 그레이백이라는 캐릭터가 있죠. 역시 늑대랑 관련된 캐릭터고 다 여기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펜리르는 늑대인데 이 셋 중에서 장남이기도 하고 가장 힘이 강하기도 하고 하니까 점점 커지니까 신들 입장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쪽 사이에서 이제 일촉즉발한 긴장감은 있었지만 싸우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오딘이 펜리르를 속여서 끊을 수 없는 끈으로 묶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 펜리르가 워낙 힘이 세니까 웬만한 끈으로 묶어도 다 뚫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난쟁이들을 다시 찾아가죠. 그 난쟁이들이 특별한 재료가 6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서 그 6가지 재료를 대줍니다. 그 6가지 재료가 뭔가 하면 처녀의 수염, 탄의 뿌리, 네. 새의 침, 고양이 발소리. 고양이 발소리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이런 것들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 형용으로 되어 있는 이런 6가지의 물건을 가지고 절대 결박을 풀 수가 없는 그런 끈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펜리르를 속여서 야, 너 힘이 세니까 이것도 뚫고 나올 수 있을걸? 라고 해서 묶으려고 하니까 펜리르가 눈치를 채고 그냥은 안 되고 그러면 담보를 너희들이 나한테 맡겨라 라고 하면서 너희 신 중에 한 명이 내 입속에 이 끈으로 묶는 동안 입안에 오른손을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순간 뭔가 수틀이다고 생각하면 물어버리면 오른팔이 잘릴 테니까. 담보가 있어야죠. 근데 그럴 때서 신들이 다 아무도 못 나서죠. 그 상황에서 한 명이 나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튜스데이의 기원이든 전쟁의 신 티르인데 티르 자체가 그때까지 펜리르를 돌보면서 먹이도 주고 그러면서 펜리르랑 가장 그나마 소통을 갖고 있었던 신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입을 크게 벌린 늑대 입인 펜리르 입에다가 자기 오른팔을 넣게 되고 그 끈으로 묶죠. 아니나 다를까 그 끈은 속임수였고 풀기가 어려운 그런 결박한 어마어마한 그런 끈이었으니까 펜리르가 화가 나서 티르의 오른손을 물게 되고 오른팔이 잘립니다. 그래서 마치 오딘이 눈 하나가 없는 것처럼 신화 속에서 티르는 팔이 하나 없어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펜리르까지 결박을 해서 결국은 셋을 봉인을 했으니까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을 막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더 큰 재앙들이 마지막 6번과 7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전에 얘기할 마지막 재밌는 썰은요. 발드르의 죽음과 로키의 최후. 발드르라는 존재를 말해야 되는데 이제 오딘의 아들이에요. 또 다른 아들이죠. 토르 말고. 근데 이 발드르는 외모가 너무 뛰어난 아들이에요.
성품도 이 신이 너무 성품이 좋아서 쉽게 얘기하면 발드르는 모든 신들이 다 좋아하는 존재, 다 쉽게 뭐 엄친아 같은 존재, 성격도 너무 좋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발드르는 모두의 칭송을 받는 존재인데 딱 한 명이 싫어하죠. 바로 로키가 싫어합니다. 질투하는 거군요. 네, 로키는 이제 그런 꼴을 못 보는 그런 장난꾸러기에다가 또 심통도 많은 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발드르가 어느 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꿈을 꾸었는데 악몽을 꾼 거죠. 세상이 멸망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처참하게. 꿈이 너무 처참하니까 깨어서 이제 그 공포에 질려서 오딘한테 말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딘은 또 이제 꿈에 관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 아들인 발드르가 꾼 꿈이 무슨 내용일까?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발드르가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예언 같은 말을 받게 되는데 그 여자가 바로 로크와 사귀어서 이 세 명을 낳게 되었던 거인족 여자였던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너무 아들인 이 발드르가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발들의 엄마가 프리그거든요. 프리그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는 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절대 우리 아들 발디르를 죽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럼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다른 신들한테도 받고 뭐 거인들한테도 받고 다 받는데 나중 마지막에는 이제 동물 식물들한테까지 다 받습니다. 뭐 금속한테도 받았다죠? 다 그냥 세상의 모든 존재한테 뭐 산한테도 받고 다 받아요. 네. 받는데 다 하다가 아차 싶게 살짝 실수를 해서 딱 하나한테는 맹세를 안 받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겨우살입니다. 근데 겨우살이라는 것은 이제 식물 중에서 기생식물이잖아요. 이 겨우살이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해를 주겠어 싶어서 겨우살이는 무시한 거죠. 그래서 얘한테는 맹세를 안 받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발드르가 이제 맹세를 다 받았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로키가 그 결점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어서 발드르의 동생이 또 있어요. 동생이 이제 호드라는 동생이 있는데 눈 앞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발드르가 맹세를 다 받고 나니까 발드르는 해를 끼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발드르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도 맹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맞는 순간 비껴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장난을 걸어도 모든 게 다 비껴가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들이 다 좋아하는 그 사랑스러운 발드르의 안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할 때마다 막 떠들썩하게 까르르 까르르 하게 된 거죠. 근데 장님인 동생인 호루 입장에서는 다 신들끼리 재밌게 형을 데리고 놀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외롭죠. 네. 그러니까 자기 형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다들 그렇게 재밌어하는 그 놀이에 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보고 로키가 와서 속여서 얘기하는 거죠. 로키가 겨우살이를 가지고 작은 화살을 만듭니다. 만든 상태에서 이거 겨우살이로 만드는 화살인데 지금 소리 들리지? 다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걸 던져도 하나도 해를 못 주잖아.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작은 화살을 힘껏 이 형한테 한번 던져봐.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웃을 것이고 너도 역시 그 놀이 속에 포함이 되는 거야 라고 꼬드기게 되죠. 그래서 악의 없이 같이 끼고 싶어서 그 화살 쪽을 호르가 던지게 되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관통해서 죽어버렸죠. 네. 그래서 죽게 되죠. 네. 그래서 발드르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신들의 세상에서 처참한 어떤 그런 전율과도 같은 그런 침묵이 사로잡게 되죠. 네, 모두가 좋아했는데. 네. 그래서 발드르가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겠어요? 그렇게 죽었으니까 이제 지옥을 가지 않습니까? 북유럽 신화에서 전사한 존재들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죽는 존재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들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오딘의 궁전인데 그게 바로 발할라. 네, 발할라 궁전이죠. 영화 속에서 이제 발할라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매드맥스 분노의 도를 보시게 되면 그 워보이들이 전투를 불사하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죽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나를 발할라로 데려가실 거야 이런 막 대사도 하게 되잖아요. 노스맨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자살할 때도 발할라를 향해서 이러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이런 것들이 다 북유럽 신화의 그 발할라랑 관련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전투를 벌이다가 용감하게 싸우다 죽으면 최고의 영광인 이 신의 궁전인 발할라로 가서 영원한 어떤 그런 만찬 속에서 전쟁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할라로 가는데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전쟁에서 비겁하게 하다가 죽었다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죽었다거나 노화로 죽었다거나 이러면 발할라로 못 가요. 평범하게 죽어도. 네. 그러면 이제 해를 간단 말이에요. 지옥을 가게 된단 네네.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발드르는 겨우살이 화살에 맞아서 죽으니까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해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딘 신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지옥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역시 헬에서 구출하게 하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까 헬 입장에서 좀 딱하단 말이에요. 발드르가. 그러니까 그러면 발드르를 돌려보내 줄 테니까 단 하나 조건이 있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발드르의 기환에 찬성을 해야 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서 울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내걸죠.
사자를 비롯한 신들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시 또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그 얘기를 듣으면서 발디르의 어떤 귀환을 빌게 되고 눈물을 다 흘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 됐구나 했는데 딱 한 명의 존재인 어떤 거인 여자인 늙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나오더니 나는 발디르가 죽은 게 너무 고소하고 신나고 기쁘다라고 하면서 전혀 그 슬픔에 동참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디르는 지옥 속에 계속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변장한 또 로키예요. 그러니까 로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또 로키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로키 때문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 신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발디르까지 죽게 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그게 로키랑 관련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로키는 원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신들끼리 모여서 저녁을 먹고 이런 만찬을 벌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다들 침울해서. 근데 그 순간에 또 술 먹고 취한 로키가 들어와서 신들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들 입장에서 어때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되고 신들이 로키를 잡으러 가는데 로키가 겁이 나니까 물고기가 되어서 연못 속에 숨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신들이 캐치를 해서 사실상 벌을 가하려고 하죠. 근데 그 벌이 너무너무 참혹해요. 본처 소생으로 또 낳은 아들 둘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하나를 늑대로 만듭니다, 신들이. 그런 상황에서 늑대로 만들어진 아들이 그냥 아들을 물어뜯어서 창자를, 갈갈이 속을 헤집어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걸 또 그 창자로 로키를. 그게 이제 가장 참혹한 부분인데 그렇게 죽은 로키의 아들 창자를 끈 삼아서 로키를 결박하죠. 그렇게 해서 로키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완전히 결박된 상태에서 완전히 사실상 봉인되는 셈인데 그 로키 본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이 너무 처참하잖아요. 신들이 심지어는 이 위에다가 독뱀을 매달아서 독뱀의 독액이 한 방울씩 로키한테 떨어져서 로키의 막 눈을 태우고 막 이러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부인이 가서 커다란 대접을 가져갑니다. 그 독액이 떨어질 때마다 받치는 거죠. 그래서 또박또박 받쳐와서 남편한테 고통이 가지 않도록.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득 차지 않겠어요? 버리러 가야죠. 그럼 버리러 가야죠. 버리러 가는 동안 독액이 떨어지죠. 그러면 로키가 고통 때문에 몸을 막 비트는데 네. 그때마다 지진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어떤 신화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어쨌건 로키 입장에서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 마지막 라그나로크 직전까지의 이 신화의 굉장히 처참한 부분들이죠. 이제 한 챕터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은요. 토르 3편의 제목이기도 한 라그나로크입니다. 라그나로크는 역사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세상을 절멸시킬 전쟁 뭐 이런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 상황에서 모든 악의 군단들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죽었긴 죽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랄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그런 죽은 자들, 그 다음에 거인들, 뭐 괴물들, 북유럽의 괴물들이 있잖아요. 트롤 같은 존재 있잖아요. 우리가 경계선 같은 영화를 보면 트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예. 그것도 북유럽 시라는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슈렉도 관련이 있어요. 슈렉이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시다 보면 오거라고 나오거든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반적인 오거를 변형시켜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사실 슈렉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수많은 괴물이라든지 죽은 자들이라든지 혹은 말씀드렸던 이런 펜리르나 요르문간드나 뭐 이런 존재들까지 총출동해서 신들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정말 되고요. 싹 다. 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신들이라든지 인간들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최후의 전쟁을 가운데에서 맞서서 벌이게 되죠. 결국은 다 절멸하게 돼요. 근데 절멸의 정도가 워낙 심해서 실제로 영화 그 토르 시리즈 3편에서는 결말이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실제 신화 속에서는 신들이 다 죽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대표적으로 티르는 전쟁의 심이고 용맹함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온 개와 맞서다가 결국은 둘 다 양쪽이 다 죽어서 티르도 그렇죠. 죽게 네. 돼요. 오딘도 죽는데 오딘은 펜리르한테 물려서 죽어요. 그때 펠리르의 크기가 네. 입을 열면 위턱은 하늘을 닿고 뭐 신화니까 아래턱은 엄청난 땅에 과정들이 닿았다고. 있겠죠. 네. 네. 점점 커지는 존재로 페네르가 묘사가 되니까. 그래서 과거의 페네르가 아니고 오딘조차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딘이 페네르에 의해서 결국은 피살이 되게 되는데 페네르도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오딘의 아들이 신발을 짝짝이를 신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신발은 태초에 만들어진 신발을 신고 있고 또 하나는 평범한 신발을 신는데 이 신발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턱을 눌러요. 늑대의 턱을. 그다음 위를 올려가지고 이 턱을 찢어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펜리르도 죽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요르문간드는 거대한 바다뱀이라고 했잖아요. 요르문간드의 숙적은 바로 토르입니다. 요르문간드를 바로 이 멸리를 이용해서 머리를 때려서 결국은 제압을 해서 죽이게 되죠. 성공했나 싶었는데 이 뱀이 워낙 어마어마한 존재니까 죽어가면서 독액을 뿜거든요. 그래서 독에 맞아서 천하의 토르도 죽게 됩니다. 네, 뭐 9걸음 걷고 죽. 네, 중독에. 네. 그게 9걸음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라는 숫자들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그런 건데요. 마지막 남은 것은 로키인데 아스가르드를 지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 무지개 다리를 지키는 존재가 이제 헤임달이라는 존재인데 헤임달하고 로키가 마지막 최후의 대결을 벌이게 되고 결국은 싸움 끝에 두 사람 다 나란히 누워서 최후를 맞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양쪽의 이 메인 캐릭터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게 살아있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 펜리를 죽였던 그 아들을 포함한 오딘의 두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르의 또 다른 또 두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가서 죽었던 존재였던 이 발디르와 발디르한테 이 화살촉을 던져가지고 결국 형을 죽게 만들었던 호르까지 다시 지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의 신이 살아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딱 인간 한 쌍이 살아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6명의 신과 인간 둘이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라그나로크로 끝으로 세상은 멸망하고 신들조차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끝에 가면 다시 또 다른 녹색 세상이 열리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시 또 순환되어 버리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파괴,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순환을 보여주는 이 신화 속의 어떤 장대한 그런 구조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책에서 본 것들인데요. 그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본 그 북유럽 신화를 다룬 책 중에 가장 권하고 싶은 이 닐 게이먼의 책입니다. 닐 게이먼이라는 사람이 워낙 스토리텔링을 잘해요. 재밌어요. 그래서 북유럽 신화를 개관하는데 가장 좋은 책은 이 책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일본의 신화학자가 쓴 책인데 네, 제목은 처음 시작하는 북유럽 신화라고 붙었는데 네. 이 책은 이 북유럽 신화 닐 게이먼의 책들을 다 다루고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 중에 우리가 게르만 신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예를 들어서 지그프리트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니벨룽엔의 반지라고 해서 이제 바그나가 만들게 되는 그 니벨룽엔의 반지 얘기를 포함한 것들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약간 만화적인 컷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림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게 그렇게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화를 알면 역사가 보인다라는 책인데 이 책은 그 북유럽만 다룬 게 아니라 신화들을 다 조금씩 해서 다뤘는데 북유럽 한 권만 제가 읽어봤는데 이 부분도 꽤 잘 요약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간편하게 다이제스트로 읽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해드리고요. 나머지 두 권은 조셉 캠벨입니다. 조셉 캠벨은 스타워즈를 만들 때 조지 루카스가 조셉 캠벨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신화적인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서 실제로 스타워즈 속에 집어넣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신화학자고요. 그 네. 사람의 가장 유명한 두 권의 책입니다. 하나는 신화의 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특정한 신화를 해설한다기보다는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 전체를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형식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책이라서 권해드리고 싶은 약간 명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국내에서 이제 세계 영웅 신화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북유럽 신화의 영웅 신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영웅 신화들의 특색들을 뽑아서 영웅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뭐 마지막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그런 장대한 여정을 순서대로 신화들을 막 짜깁기 해서 설명하고 있는 어떤 영웅의 어떤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그럴까요? 설명한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워낙 유명한 책인데 원래 제목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인데 그 제목으로도 국내에서 나온 책이 있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책은 세계 영웅신화는 이름으로 바꿔서 만들어진 조셉 캠벨의 책이죠. 어쨌건 이렇게 해서 5권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신화라는 것이 어떤 인류의 근원적인 이야기에 대한 욕망을 해갈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의 어떤 원류를 다룬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신화는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테마예요. 그래서 한번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리스 신화를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회에 북유럽 신화를 포함한 이런 신화들의 세계를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설명과 함께 곁들인 영화 토르 시리즈 3편은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가 담긴 교양집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파이어!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